그 의원님께서는 그 김포에서 이제 내려가셔서 열심히 하신 지가 이제 열흘쯤 됐잖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내려가셔서 한 열흘 동안에 어떤 걸 많이 느끼셨는지, 민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경남 양산시가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이긴 한데요. 경남 양산시가 굉장히 인구유입이 많고 수도권의 이제 신도시처럼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나 민생 경제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열흘 정도 그 많은 시민들 또 산업 현장들을 방문했는데요. 일단 민생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좀 더 정부나 당이 국회가 좀 역할을 잘해달라. 뭐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제 지역구인 양산을은 울산과 부산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하철이 없어요. 물론 뭐 몇 개의 국지도가 있지만 교통이 좀 불편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그 요구도 많이 있었고요. 또 새로 건설되는 이제 득계 산업단지 이런 쪽에 4차 산업,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좋은 산업체가 이렇게 좀 유치될 수 있도록 김두관 후보 비행돼서 좀 역할을 해달라 이런 기대와 요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양산 그 지역과 아마 신도시가 있는 곳도 있죠. 신도시 일부하고 가구 도시인데 일단 산업단지하고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양산이 이제 신도시가 꽤 큰데 그 신도시의 상당 부분은 갑이고 제 지역은 이제 신도시 일부하고 우도심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PK니까 조금 뭐 지난번 그 부산 출신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목소리도 혹시 있었나요? 제가 지금 한 열흘 정도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현장도 갔었는데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의 언급이 없었고 제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일단 지금 영남 지역은 확진자가 없어서 좀 안심을 하긴 하지만 그 영향으로 이제 봄 축제 우리 양산에서는 이제 미나리 축제하고 매화 축제가 있는데 그게 축소가 되고 취소되는 것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뭐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잘 안 나오시고 이제 지역 경제가 위축이 되면서 연세 상인들 뭐 이런 쪽이 더 어려워지면서 하여튼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더 관심이 많지 뭐 제가 만나본 양산 시민들 중에 조국 장관을 물어보는 사람 거의 한 분도 못 만났습니다. 그 나가시는 지역구가 아무래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고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임기가 끝나면 이제 내려가고 싶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워낙 의미가 있는 곳인데 뭐 그곳에 출마는 각오나요? 좀 어떠십니까? 대통령 사저가 있어서 좀 상징성이 부여된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21대 총선을 보면 낙동강 양쪽에 김해갑을, 양산갑을, 또 부산의 북강서 갑을 이런 쪽이 낙동강 양쪽이 있는데 흔히 우리 영남대전을 낙동강 전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양산에서의 이제 그 소위 그 관심과 그 승리가 전체 그 PK 선거를 견인하는 그런 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양산을에 제가 이렇게 김포에서 지역구 옮겨서 양산을에 투입되는 것에 대한 관심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양산으로 내려가신다는 얘기들이 돌고 당에서 요청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신경이 어떠셨어요? 저는 뭐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김두관은 좀 강점을 이야기하면 풀뿌리 현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치분권에 대한 활동과 강한 열망을 갖고 있었고 또 하나는 지역주의 입장에서 보면 영남이 굉장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인데 영남 지역에서 당에 요구할 때마다 제가 도지사 국회의원에 그 출마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은 고향에서 못하고 2016년에 처음으로 김포에서 제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 김포 시민들이 저를 따뜻하게 안아준 곳이기 때문에 6년간 또 김포 시민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김포 지역구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부산 경남에 와서 역할을 해달라는 당의 요구가 있었을 때 좀 제가 많이 고민이 깊었었죠. 그러나 또 제가 PK 선거를 지키러 가는 백의종군 하는
뱅졸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저도 2010년에 낙동강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지역사령관 좀 또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이 지금 우리 PK 전체 지역에 40석 중에 10석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10석을 지켜내면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거듭 어떻게 났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데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그 일당 독점 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면 신제국주의가 부활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노무현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를 하면서 어쨌든 한국 정치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맹패가 저는 지역주의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남에서 끊임없이 지역주의를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 같이 일을 했고 또 지금 이 PK의 정치적 상황이 우리가 잘못 대응을 하면 신지역주의로 부활하려는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독점 구도로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상황만큼 우리가 좀 막아야겠다는 그런 정치적 사명감 이런 것들이 제가 양산을 선택한 맹분이 계기가 됐습니다. 그 처음에 와서 양산 시민들 만났을 때 예전에 이제 그 지사직을 하시다가 이제 대선 경선 출마로 이제 중도에 그만두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좀 기억하시는 분은 없으실까요? 뭐 정치적 그 가오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영업할 만큼 잘 기억하고 계시죠. 2010년 정확하게 10년 전에 시민사회 종교계 그리고 야3당이 그야말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영남 정치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개혁진영의 도지사가 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제가 또 도정을 또 나름대로 모자이크 프로젝트라든지 보호 잡는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뭐 노인틀리 보급 사업이라든지 이런 좀 핵심적인 복지 정책을 통해서 도민들이 제가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어쨌든 대선에 참여하면서 중간에 절반의 임기를 남겨두고 그만뒀기 때문에 350만 도민들 또 작게는 35만 양산 시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8년 동안 경남을 방문할 때마다 도민들에게 중도 사태에 대한 사죄도 하고 또 속지 않는 마음으로 제가 또 4년 동안 국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남의 여러 가지 해난들 챙기고 또 예산도 지원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제가 노력을 많이 해도 그런 그 도민들에게 진 빚을 제가 뭐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죄한들 도민들이 많이 풀리겠습니까? 이번에 내가 양산행을 결심한 것도 양산 시민과 경남 도민들에게 진 빚을 제대로 한번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제가 결심하게 된 그 원인도 됐습니다. 그 후임 도지사시기도 하고 전임 야당 대표까지 지내신 홍준표 전 대표께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사실 장외 설전도 지금 벌이고 계시잖아요. 예. 뭐 상대 후보로 그분이 나오신다면 예. 뭐 솔직한 심경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물론 21대 총선 4.15 총선이 양산과 부울경에 심부름을 할 미래 일꾼을 선택하는 선거이긴 하지만 홍준표 지사는 제 후임 지사하고 또 도정을 운영하는 기조가 저하고 너무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에 가급 도정에 대한 평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를 들면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또 진주 어려운 폐쇄 문제. 진주 어려운은 도립 어려운인데 경상남도 도민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 가는 곳이 이제 진주 어려운인데 뭐 적자 내지는 강성 노정한 이유로 폐쇄를 했는데 이 부분에도 그렇고 또 무상급식 문제도 그렇고 또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내줘야 되는 내려보내서 시군이 이제 무슨 정책이나 사업들을 하게끔 하는데 어쨌든 홍준표 지사는 그 채무제로 빚 없는 도정을 만든다고 채무제로를 만든다고 시군에 지원해서 보조금을 다 잘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저하고 많이 그 확연하게 정책 기조가 달랐기 때문에 아마 이번 양산을해서 홍준표 후보하고 제가 경쟁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미래 부경의 미래 정책 비전 또 크게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이나 정치 핵심 개혁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아마 경남 도정에 대한 그 평가 내지는 이런
논쟁도 치열하게 만들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지역민들도 벌써 뭐 무상급식에 대한 그런 데 대한 분위기가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홍준표 대표가 그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의 내용은 혼자 선관이 좋지 않나 하는 거인데 거기에 대한 응답은 어떤 거예요? 홍준표 어제 대표가 아직 한나라당 공간이 심의가 있고 그래서 19일쯤 확정돼서 아직 안 오고 김동연 후보 혼자 하니까 편하게 잘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도 선거운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아주 스타트 라인에서 같이 출발하려고. 그래서 지금 서울에 와 있잖아. 워낙 두 분이 유명하신 분들이라 네. 사실 PK에서 이렇게 그 어떤 대결 구도가 만들어질지는 예상은 아무도 못했던 것 같거든요.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일단 마지막으로 고향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분 고향이 창녕인데요. 이랑 창녕 합천 어른에서 쭉 준비를 해왔고 저는 이제 김포에서 재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당의 요청에 의해서 저는 이제 양산을로 가게 됐고 홍준표 지사는 이제 수도권 험지에 차출을 해서 한강벨트를 구성해서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보겠다는 게 미래통합당의 수도권 선거 전략 같은데 홍준표 지사는 김태호 지사가 안 오겠다고 하니까 당 공간에서 압박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보니 김태호 지사는 거창, 함양, 산청, 합천 지역구를 지키겠다고 어제도 메시지를 날렸더라고요.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그러면 제가 험지인 양산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 희망을 했는데 한교안 대표께서 아마 홍준표 지사가 혹시 양산대첩에 저를 이기고 본인은 종로의 이낙연 후보한테 지면 아마 그런 게 두려웠는지 홍준표 대표 마음대로 양산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교안 대표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보내주시면 우리가 잘 대응을 해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 왜 안 보내는지. 미래통합당 어제 상담하기로 하고 세력들이 결집을 3년 만에 했다고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PK 지역에서의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민자당이든 민정당이든 영남 전체는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에 대한 원래 지지가 매우 높죠. 국민들에게 이제 새로운 당으로 선보이긴 했는데 우리 당의 원내대표도 말씀하셨듯이 정책이나 비전이나 가치가 새로워진 게 별로 없고 또 그러면 인적 쇄신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공천 과정에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보면 도로 새누리당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수도권에서는 몰라도 그래도 어쨌든 부울경에서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기대들이 높지 않습니까? 지지가 높은 곳이니까 여전히 기대가 없겠죠. 그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는 사실 어떤 저희 의원님께서 양산을 특히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그 대통령과 이렇게 경선을 뛰면서 어떤 친문과의 어떤 대립각이 없진 않았지 않냐. 그런데 이제 내려가셔서 좀 안 맞다고 보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틀 노무현이라고 해서 친노에 가까우시지만 또 친문과는 좀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그건 좀 어떻게 사실 우리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좀 구분하거나 이렇게 좀 가르마를 타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이제 이해찬 대표의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어디를 가겠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결심하게 되면 당의 전략적 방침에 배치해 주는 데 가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제 당에서 어쨌든 낙동강 전선이고 또 지금 우리 당 서영숙 의원이 지금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경남은 것을 3개를 맡고 있는데 김해갑을 양산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좁게 보면 양산을을 지켜야 될, 수성해야 될 것도 있고 조금 크게 보면 낙동강 전투에 소위 치열하게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경쟁할 텐데 여기서 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치를 한 거죠.
대통령이 사저가 있기 때문에 저를 가기 그러면 안 될 겁니다. 양산 답에는 그 대외경제연구원장 하셨던 네. 분이 전략공천 되는 거죠? 이재용 대외경제전략연구원장이 가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돼요. 그 북강서울은 어떻습니까? 북강서울은 이제 그 낙동강 빌트 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국회의원을 안 하시고 지역주의 정면 돌파하러 갔던 곳이고 또 뒤에 문성근 선생님과 같은 곳인데 그 당시만 해도 100을 뛰어넘지를 못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물론 2년 전에 워낙 상황이 좋기도 했지만 강서구청장 또 강서구 의회의장, 북구청장, 북구 의회의장 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북강서울이 또 해운대처럼 그 신도시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강서울이 흔히들 정치적으로 낯이 좋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최지연 씨를 영입을 했는데 그 후보를 전략공천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본인이 고소했다 그렇게 들었어요. 진행되는지를 저도 알지 못합니다. 이번에 총 PK 40석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지금 현행이 지금 뭐 10석이면 현실적 목표는 몇 석 정도 보세요? 우리 이제 홍반장께서 40석 다 섞어난다 하니까 그래도 뭐 제가 홍반장하고 경쟁하는 처지에서 나는 20석 가반석은 넣겠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려운 지역이니까요. 그렇게 목표를 하지만 이 몇 석을 할 수 있겠다고 장담하기 참 어렵잖아요. 어쨌든 지금 10석인데 정당도 지지율도 좀 낮아졌기 때문에 염려가 많아요.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인데 지금 그 10분의 현역위원들이 의정활동도 잘하고 뱅크가 좋아요. 그래서 후보의 경쟁력이 굉장히 괜찮아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부산 영남 부산을 오랜 동안 그 자유한국당 또 미래통합당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독점 구도를 깨려는 유권자들도 그 희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원외위원장이지만 지역에서 관리를 잘 하시고 준비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경남의 남해아동 사천 또 차원 진해구 또 경남 거제시 이런 쪽은 김해 양산이 아닐지라도 굉장히 또 진주에 가볼 중에 한 군데 이런 정도 경남이 16개 지역군데 한 6군, 8군 절반 정도가 해볼 만한 곳이기 때문에 어쨌든 또 당지율은 좀 낮지만 개인 경쟁력, 도정활동 핑크가 좋은 현역위원들 중심으로 재선 3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거 전략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특히 의원님들 몇 분 일부만 제가 다 초선이시잖아요.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이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당선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죠. 뭐 의정활동 이런 부분 평가도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김영춘 의원만 네. 이제 우리 강진에 하시다가 상선 의원이시고 전재수 의원, 최인호 의원, 또 박재호 의원, 김혜영 최고위원, 윤준호 의원 다 초선이거든요. 그래서 초선 의원이었기 때문에 의정 평가가 좋아요. 또 아주 성적이 좋고 또 열심히 하셨어요.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 그래서 이분들 개인 경쟁력이 매우 높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은 저 개인 경쟁력으로 좀 돌파를 하고 또 경남은 이게 전체 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좀 정서가 달라요. 김해 양산도 비슷하게 가지만 뭐 창원 진해구라든지 거제라든지 남해아동 사천이라든지 진주는 다 지역별로 특성이 달라서 그쪽은 또 그 나름대로 인물 경쟁력으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한 15석 정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목표는 15석 정도. 예. 만약에 그렇게 달성이 되면 의원님은 뭐 다음번에 어떤 당에서 역할이 내려면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특별하게 그 고민을 해보지 않았고요. 양산이 이제 발전 잠재력이 크고 또 양산 시민들이 양산 발전에 대한 갈망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지역군 김포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일이 이미 가서 보니까
굉장히 할 일이 많아서 아마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데 전력 투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뭐 좀 정부 강요들도 많이 만나고 또 당의 정책 여장이나 또 뭐 외계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좀 유대를 강화해서 지역 해난 해결하는데 올인해도 뭐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당권 도전이나 이런 거 말씀이시나요? 고민 안 해봤습니다. 정말로. 네. 뭐 의원님이 이제 양산에 출마하시게 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는데 김포 수도권이지만 김포에서 한번 더 하시는 것보다 험지로 내려가셔서 당선이 되시고 만약에 PK에서 어려운 데서 이제 다른 뭐 의석을 15석 넘게 이렇게 되면 그 PK 지역에서 지금 사실은 대권 후보 PK 지역의 대권 후보가 보이지 않잖아요. 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재판이 걸려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염두하고 가시는 거 아니냐? 기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서 물어보실 때마다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누군가도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수도권에 안착을 했으니까 김포 지역에 재선하는 게 더 좋겠다고 동료 의원들도 저한테 그렇게 이제 뭐 자문해준, 충고해준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당이 그런 어려운 지역에 요청을 받지 않았으면 자연스럽게 김포에서 뭐 재선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지만 재선을 하는 쪽으로 했을 텐데 PK 상황, 부산경남부산의 정책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한 10년 전에 박동원 전투에서 승리한 그런 경험 있는 장수니까 어려울 때 와서 한번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받은 이상 제가 그 요청을 수용하기 않을 수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아니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경남에서 제가 도지사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민주당을 하면서 꾸준하게 경남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만 도지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게 저 김두관이 유일하게 또 어떻게 보면 강점인데 당이 어려울 때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 제가 마냥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또 적어도 이제 당의 정체성을 갖고 당의 그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제안을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저는 함께하는 한 정당에서 정치적 비전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에서 요청하고 또 뭐 당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뭐 윤호중 사무총장 또 최재성 전략기획위원회 자문위원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런 분들이 논의 끝에 김두관 의원을 차출해서 박동원 전선에 배치하면 좀 부산, 경남, 울산의 선거가 좀 그래도 좀 역동성을 갖겠다 이런 판단에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그런 아까 부담감 때문에 어려울 때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곳이고 또 처음으로 국회에서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곳이 김포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 김포 시민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 결심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 당의 요청을 마냥 거절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결심하게 됐고 또 그렇게 결심하다 보니까 제가 전혀 뭐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는데 또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까 언론에서 또 주목을 하고 또 마침 우리 홍준표 대표께서 양산으로 오시게 하니 그냥 아주 그냥 최고로 관심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요즘 뭐 종로 대전에 이어서 양산 대전이 낙동강 혈투명 이렇게 언론 또 재밌게 보도록 하시는데 부산 경남 도민들 시도민들 관심이 아주 높아졌더라고요. 제가 양산에 식당 이런 데 가면 다 물어보십니다. 홍준표 대표 하게 됐냐고. 아니 뭐 저도 환영하고 있다고. 처음에 그런 제의를 받았을 때는 되게 당혹스러우셨겠어요. 기분이 나쁘시지는 않았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런지는 않았어요. 좀 비과학적인 표현이지만 그 이해찬 대표가 식사를 하자고 했을 때 조금 감이 왔었어요. 작년 연말부터 혹시 영남 지역에 저를 차출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모르겠어요. 예, PK에서 여기 뭐 정치에 대한 감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한번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뭐 어떤 말을 하는지가 감이 오더라고요. 아내가 다르니까 제 예측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 식사를 하자고 하셨다기에 그때가 언제? 제가 날짜를 거의 기억을 못하는 사람인데 특별한 날은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12월 4일이었고요. 이점이라는 곳에 점심을 했는데 그 PK가 지금 40석인데 우리 당이 지금 10석을 맡고 있는데 플러스 내년 그때 이제 12월 4일에 그 표현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0석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10석을 지켜내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지 부산 경남의 출마자들 또 부산 경남을 다녀온 전략단위에서 그 김현이 부산 경남에 가서 좀 바람을 일으키고 좀 역할을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더라. 어떤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권유 수준이 아니라 거의 강권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러지 뭐 권유죠. 뭐 지금요 그렇게 하십니까?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 뭐그 DJ 대통령, YG 대통령 같은 경우 거의 절대적인 저항이었잖아요. 민주적 지도자였지만 오랜 민주화 투쟁을 통한 갱년과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 그때는 뭐 또 총재께서 막 그 공천도 주시고 또 뭐 활동비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누구 계보, 상도동 사람, 뭐 동교동 사람 이렇게 규정돼 있지만 지금은 다 민주적인 정당이 돼서 옛날은 많이 다르고 딱 독자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기관이니까 뭐 압박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권유고 요청하고 또 그런 당의 요청에 또 응하는 것이 또 당에 속해 있는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니까 그렇게 한 거죠. 두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네. 하나는 그 경향신문 칼럼에 대해서 예. 당의 그 대표님은 따로 언급이 없으셨는데 이낙연 총리라든지 적절치 않다고 하셨고 사과도 하셨는데 이 자체 당에서 고발하는 거 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찬 대표가 뭐 굉장히 그 민주운동 오래 하신 어쨌든 또 민주정부 이 상기 이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수립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그리고 또 일관되게 민주화 투쟁을 해오신 분인데 그걸 뭐 대표가 지시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 그냥 판단에 아마 실무진에서 콕 찍어서 민주당 뼈가 다 찍지 않으니까 실무진에서 약간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당에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을 했던 또 이낙연 지금 후보, 종로 후보하고 또 남인선 최고위원이 그 은 교수의 관련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리 교수님이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그런 말씀에 또 이렇게 사과를 받아 들어준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죠.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 자체는 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뭐 또 언론 출판 집회 대사 자유의 기본인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가 아프게 받아들이고 또 스스로 성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 민주주의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리틀 노무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뇌리에 박혀 있거든요. 이게 자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뛰어넘어야 되실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냥 PK 이제 양산을 유권자 혹은 앞으로 미래의 그 선출직으로 계속 나아가실 때 어떤 미래 유권자들한테 본인의 어떤 솔직한 강점이랄지 그걸 벗어나서 그런 걸 하나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리틀 노무현이라는 그 닉네임이 저로서는 굉장히 가분하고 또 한편은 무거운 닉네임이죠. 어쨌든 그분이 어쨌든 정치의 그 획을 그은 분인데 그 리틀 노무현 닉네임이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저로서는 가분하고 한편으로도 무겁죠.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나 지방분권 정책 이런 거는 제가 어쨌든 계승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노무현 참여정부에 했던 12가지 국정 핵심 과제 중에서 균형발전 지방분권 이 부분만큼은 또 제가 계승자라고 스스로 자부해요. 그리고 또 지역주의 돌파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또 노무현 대통령 좀 닮아서 제 그렇게 가분한 닉네임이 붙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 했던 주요 정책을 우리가 또 전개할 건 지금 문재인 정부에도 많이 전개하고 있죠. 복지 정책도 노무현 대통령 때 참여정부에 했던 비전 2030 그 골격을 좀 그대로 이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핵심적 고용국가 이런 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하지 못한 것은 또 우리가 좀 더 개성할 부분은 개성하고 또 뛰어넘어야 될 부분은 뛰어넘는 그런 자세로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